자, 이제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이제 이거와 거래한 사람,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보호. 얘도 뭐 거래야, 그죠? 그래서 야, 따라서 뭐죠? 얘가 촉구, 야, 촉구야. 자, 중요한 것은 촉구할 때는 항상 능력자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A1이 제한 능력자다.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이 있다. 그죠? 또는 후견인이 있다. 보세요. 이게 갑이다. 그러면요, 이 촉구라는 것은 반드시 얘가 능력자가 되거나 조문에 아니면은 아직 안 됐을 때는 뭐 얘한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지문을 얘한테 보내면 안 돼요. 누구한테? 여기에서 보내야 돼, 부모한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야 뭐 예스 할 수 있죠. 부모한테 혼날까봐. 나 추인해요. 그럴 수 있지. 얘는 그런 게 없어. 아직 추인도 못 어떻게 해요. 그죠? 부모한테 보내야지. 물론 얘가 19세 됐다. 그때는 얘한테 보낼 수 있지. 성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촉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철회는 얘한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옛날에 최고와 철회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얘한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면요. 보세요. 그게 11페이지에 있는, 박스 맨 위에 보세요. 자, 촉구의 상대방은, 자, 11페이지입니다. 앞에 왔어요. 돌아왔어. 촉구의 최고의 상대방은 그 촉구를 수령할 수 있거나 적어도 추인할 수 있는 자야 돼. 즉,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철회는 무가 주시고 철회는 제한 능력자한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마디로 하면요, 이 촉구를 얘한 A1한테 했다 그러면 꽝이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용증명 보낼 때 여기다 보내야 돼요. 잘 모르면 법무사에서 잘 모르면 다 보내는 거지 뭐. 다 보내는 거죠. 그죠? 둘 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둘 다 보내주세요. 그럼 잘 모르면 다 보내줘야지. 그죠? 근데 효력은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거죠. 부모한테 보내야죠. 자, 철회. 따라서 보세요. 철회 보세요. 16쪽 박스 계속 2번에. 그러나 철회는요. 철회라는 것은 얘가 나 안 할래 그런 거죠? 안 할래. 나 이제 그래 애들하고 안 해. 그래. 철회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요? 법정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회는. 그 대신에 이 철회는 이쪽의 거래 상대방이 선이어야 돼요. 선이. 반드시. 악이라 안 돼. 그러면 왜냐면 얘도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철회 아까 촉구라는 이 촉구라는 거하고 이 철회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서 지금 만드는 거. 그래서 얘는 적어도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한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얘는 제한 능력자한테도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철회라는 것은 관둘래라는 것은요, 관두겠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거래에서. 근데 관둘래 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얘가 나이가 어린 걸 몰랐을 때, 그죠? 또 얘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몰랐을 때, 선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애울 때 선철 이렇게 해요. 철에는 선이면 된다. 그러니까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철에는 선이 나온대. 선철. 딱 직접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이제 보세요. 12페이지에, 16조의 조문을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철회는 이제 철회라는 것은, 자,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는요. 자, 계약에서, 지금 얘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이쪽은요.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선의만 돼. 얘가, 얘를 나이가 어렸다든지, 또, 정신이 왔다, 여기 성령후견이라든지 이런 걸 뭐라 써야 돼? 물론 이 철회란 말은요. 자, 우리가 법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단독행위도 있어요. 그럼 계약의 경우는요. 계약은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그러나 단독행위라는 것은 철회란 말 쓰지 않고 거절. 용을 거절권인 거예요. 거절. 야, 너 줄까 이거? 너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줄까? 아, 나 안 받아. 할 수 있어요. 그죠? 볼까요? 자, 16조. 자, 16조에는 1항은 계약이고요. 2항은 단독행위입니다. 자, 1항에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그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쪽에서 나 안 할래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단서에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걔가 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못해요. 그러니까 악일 때는 처리할 수 없고 선이 많이 처리할 수 있다. 선철. 됐죠? 두 번째,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써놓으세요. 요게 촉구와 달라요. 촉구는 제한 능력자에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조문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속였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17조, 제한 능력자가 1항에 제한 능력자가 사기, 보통 옛날 사기인데 지금은 이제 속였어요. 속임수로써 자기가 능력자로 믿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취소권을 주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 그렇죠? 마치 동의서를 가져왔어. 부모 거를. 아버지는 도장 찍어가지고 가져왔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속임수로서 동의서가 있는 걸로 보여줘. 그러면 마치 동의가 있는 걸 알았겠죠? 그런 식으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 그런 방법으로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속임이란 말에 대해서 판례는 적어도 어떤 적극적인 기망이 있을 것을 용합니다. 그러니까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임수 그러면요, 그래요. 소조 아닙니다. 이것도 헷갈려. 왜냐하면 이것도 공부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오래 하면요, 이런 게 틀려, 이런 게. 기가 막히게. 야, 1년 공부에 수강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문장이 막 긴 걸 나오다가 그 안에 우리가 제한 능력자에 대한 속임수는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판례다.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판례예요. 네. 이거 안 들어와요, 이거. 근데 이거 틀리면요, 분명히 이거 틀리면은 명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시험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게 공부했을 테니까. 따라서 자기가 보세요. 얘가 나 군대 갔다 왔어. 나 사장이야. 고시원 사장이야. 그러는 사람 있죠?
나 고시원 사장이야. 군대 갔다 왔어. 그러면 군대 갔다 왔다는 게 군대 갔다 왔다는 거 말을 했어요. 그걸 믿고 거래했어. 그때 나이가 18세, 아직 18세 좀 넘었대. 아, 무슨 군대 그쪽 갔다 왔어? 네? 이건 기망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뭔가 서류를 보고서,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군대, 뭐 사장, 이런 말 나오면 뭐죠? 속임수로 보지 않는다란 말을 요걸 기계 써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안 돼요. 끝나는 말을 잘 보셔야 돼.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판례 긴 거 열심히, 무슨 긴 판례를 열심히 맡으느니 틀리지 않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요, 자,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얘는, 그렇죠. 19세가 될 때까지는 보호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법정 대리인으로서는 부모죠. 부와 모가 공동으로 그때는 이제 친권자라고 하죠.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하면서 법정 대리냐. 그죠? 그래서 부모입니다, 부모. 물론 이제 부모가 이혼하면 또 친권자 정해야 되죠. 가진 얘기고. 그런데 부모가 없다. 자, 부모가 없으면요? 부모가 없으면 뭐죠? 후견인을 두면 돼요. 삼촌이네. 후견인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후견인도, 자, 특히 부모가 이 후견인 같은 경우는 삼촌이다. 그러면 이 후견인이 얘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후견인이 얘를 대리권으로서 계약서를 다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굉장히 위험하지. 따라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후견인의 일정한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원의 감독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얘는 950조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후견인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것을 뭐 친족회 동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못 믿어. 그래서 이걸, 요즘엔 친족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거기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후견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법원에서 인정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라. 요러한 행위를 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개죠? 6개. 그럼 뭘까요? 첫째는,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 적어도 걔가, 뭐죠? 빵을 잘 구워. 빵집 하고 싶어. 그런 거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돈을 빌리는 행위. 빌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 조문에 차제. 지금 이제 한글로 바꿨어요. 돈을 빌리는 행위. 두 번째,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그렇죠? 세 번째, 중요하죠. 4번이 잘 나옵니다. 당연히 뭐죠? 4번에 뭐예요? 부동산, 우리가 뭐 4번은 등기법도 잘 나오죠? 부동산과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 득실한 말은 뭐죠? 득실은 취득하는 게 돼요. 사는 거. 취득을 하거나 상실, 파는 거, 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그렇죠. 우리가 뭐 얘가 후견인이 왔어요. 자, 후견인이 왔어요. 법무사한테 왔습니다. 보니까 몇 살이라고 그러면 얘는 부모가 없고요. 지금 14세야. 근데 계약서 써가지고
등기를 땅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고 싶대. 아, 이게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지금 만 원이래. 사는 경우도 받아야 돼. 득실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때 가정법원에 요거에 대해서 취득 허가 신청을 받아서 뭐죠? 가정법원에 그죠? 허가 신청을 냅니다. 한 3개월 걸리죠. 그래서 법무사는 이제 얘기해야죠. 이렇게. 거기에 적어도 그 후견 감독인을 신청해서 그 사람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사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소송행위. 소송. 6번이 들어왔습니다. 붙이시고. 요게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한번, 자, 영업에 관한 행위, 차제, 돈을 빌리는 행위, 그 다음에,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네 번째, 부동산에 대한 또는 중요한 자산에 대한 득실인정, 득실, 변경. 다섯 번째, 소송행위. 여섯 번째가 중요한 거. 상속할 때 뭐죠? 부모가 이제 빚이 많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빚이 많으면 뭐 해야 돼요? 상속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예컨대 보자. A가 죽었어요. 근데 빚이 7억이야. 근데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전세가 1억이야. 여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11세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는 받은 만큼 갚는 거 뭐요? 한정 승인을 해야죠. 이때 포기나 아니면 얘 같이 한정 승인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뭐예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포기할 때 필요하다. 또 뭐가 또 있어요? 그 유명한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등기 공부할 때 과거에는 이게 친족과 동의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가정법원의 감독인의 허가 신청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개월 걸리겠지.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상속에 대한 분할 협의서 할 때 얘거 이렇게. 그래서 또 승인 두 가지였죠. 단순 승인도 있죠. 그냥 승인. 이런 거. 그래서 6가지인데 뭐 그거는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이걸 내가 공부할 때 옛날에 뭐 영차 이게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해가지고 영차 부소. 옛날에 이게 5였구나. 영차, 영업에 관한 행위, 차지에 관한 행위, 부담하는 행위, 부소, 소송 행위,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행위. 지금은 한정 승인 되겠죠. 그래서 영차, 부소, 부합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이게 1차 때는요, 자간 이렇게 오시면서 간단히 해줘야죠.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근데 뭐 이렇게 쓰셔가지고 노트를, 노트 하나 딱 사셔가지고 암기할 걸 한 줄씩 딱 이렇게 몇 개만. 그래서 적어도 한 20페이지 공부하면 암기할 거 한 5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외우셨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범위가 끝나면 또 객관식 문제 풀어보시고, 쭉 풀고. 자, 그럼 볼까요? 2항 보세요, 2항. 그러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가름해서 후견인 감독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이양 펼치고 보세요. 이양. 자, 이제 A가 B가 이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아버지가 이제 사망해서 이 아들에게, 여기죠? A1에게 자녀죠. 자녀가 지금 14세입니다. 중2야. 그럼 얘한테 뭐죠? 오피스텔을 준 거야. 줬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얘 명의로.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걸 팔려고 그래.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래서 삼촌이 이제, 삼촌이 나서서 후견이냐. 그러면 이 삼촌이 이걸 내 거를 팔아가지고 뭐 학비 쓰고 말은 그래요. 학비도 써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그래.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때 팔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죠? 법무사가 이거는 조문에 50조에 여기 그죠? 4호에 상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가정법원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짜증이 밀려오죠. 짜증이.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 걸립니까? 그러니까 법무사가 한 3개월 정도 받아가지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껏 그러면 후견 감독인을 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반대해. 안 됩니다. 왜? 예금도 보니까 예금도 저만 있는데 뭐라 파냐? 이거 왜 파냐? 이건 특히 여기서 임대가 이건 목이 좋아가지고 월세가 나오는데 왜 월세가 나오는 걸 파냐? 팔려면 땅을 팔지. 그러니까 삼촌이 열받는 거지. 야, 네가 뭔 그럴 거 아니에요. 후견 감독인이 반대래.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법무사는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건 걔를 위해서 안 되는 거지. 왜 돈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 지가 돈을 대주는지, 삼촌이니까. 그 싸움을 했다, 싸움.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때요? 여기 2항에, 뭐죠?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그 2항에 그 감독인이 동의를 안 했을 때는 누가? 당연히 후견인이 청구하겠지. 청구해서 후견 감독인에 가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데 이걸 무릅쓰고 어떻게 했는데 등기했다. 감독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등기를. 그러면 취소죠? 사망해 보세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어.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피후견이라든지 후견 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누가? 다시 한번. 요게 얘. 피후견인. 피후견인도 할 수 있어요. 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법무사가 필요한 그 아파트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임대차였어요. 임대차. 그거는 어차피 중개사끼리 하면 몰라요. 감독 받는지 몰라. 그냥 전세라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액수가 뭐 2억 3억 하더라도요. 법무사가 개입 안 되면 자기들끼리 하고 끝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돼. 그죠? 나중에 삼촌이 뭐 빼돌리고 해가지고 이제 중개사가 주위에 물어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취소해야지. 가처분 쳐놓고 취소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돈이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등기법에서 나올 수 있고, 우리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너무 특히 이양과 사망이 나올 거다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페이지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12페이지에 아까 친권자에 대해서 공동친권이 있고, 그죠? 물론 이제 920조의 이하는 이거죠.
우리가 부모의 경우 이제 공동 친권 행사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서로 이게 의사가 안 맞을 때 합니까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보세요. 둘째 줄에 박스에 부모 일방이 공동 명의로 자를 대리할 수 있고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일방이 할 수 있죠. 그렇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 때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죠? 다만 선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반대해. 그죠? 아버지는 반대하고 어머니는 찬성해. A에 대해서. 그죠? 근데 A는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는 빨리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유학 자금이 4억이 필요하다. 한 달에 뉴욕 대학가 들어가려면 4억이래 1년에. 그럼 팔자. 애 거.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 엄마 해버려. 그죠? 네. 근데 그지 내가 애를 위한 거야. 그러면 이때도 선이었다면 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조건이 뭐죠? 조건이 여기에 일방의 의사에 반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좀 사례에서 그러면 아무리 아이 거라도 자 보세요. 지금 아버지는 반대하고 어머니는 찬성했어요. 파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물론 이제 보통 이때 엄마가 가가지고 거래했어 아이 거를. 그래서 이 아이 거를 4억에 팔았어. 팔아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유학 자금을 써. 나중에 몰랐어.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나중에 떼보니까 넘어갔어 아파트가 K한테. 그러면 이 거래 상대방은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그럴 때는 이 거래 상대방에서, 그죠? 적어도 일방이 했더라도 상대방이 의사에 반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선이라면 이 거래는 유효한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920조의 2에 보면 단서에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반대 해석하면요. 상대방이 성이라면 부모 중 일방에 찬성해서 하면 오케이 한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의 해보세요.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아까 뒤에 보는 제한 능력자들의 경우에는 그건 수인이야, 수인.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달라요. 그 다음에, 자, 13페이지에 친권자와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안해서, 두 번째,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2차 시험 때요. 2차 때 뭐 나왔냐면, 좀 미성년자의 경우가 나온 케이스에서 2차 때, 그때, 이 법정 대리인의 권한의 제한이 나왔어요, 제한. 네,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나왔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부모 경우는 쌍방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자, 근데 후견인의 경우에는 950조에 있는 6가지 사유의 제한이 있어. 그래서 감독인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돼. 싸움이 되면 법원을 가. 그죠? 이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아까 걔 자체 제한 능력자 자체에 대해서 동의가 받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보세요. 거기 2번에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
즉 그 애가 그 행위를 해서 채무를 그 다음에 채무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을 해. 알바를 시켜. 그럼요, 걔가 동의해야 돼. 아무리 부모라도 야 너가 돈 벌어와. 그죠? 배달 좀 해라. 그죠?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친권자와 자사이에 그렇죠. 친권자와 자사이에도 이해상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건 사실은 이제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있죠. 이때는 뭐죠? 이때는 특별 대리인을 둡니다. 이건 뭐 우리가 법무사 같은 경우는 잘 알죠.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 할 때 많이 배우죠. 네,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친권자와 자사이뿐만 아니라 또 후견인과 자 사이에서도 이해상반 행위가 있으면은 다음 페이지에 특별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4번에 또 무상으로 그때 케이스 나왔었는데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 그때 지금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A하고 B가 있습니다. 옛날 케이스였는데 케이스였어요. 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근데 이제 이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렇게 있겠죠. 자가했어요. A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의 여기 시어머니가 있어. 근데 시어머니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 다 오시면 그래. 이런 경우에는 얘한테 뭘 주고 싶지 얘한테 주지 않대. 그잖아요. 뭐 줄 때. 그러면 이거 줄 때, 야 내가 이거 얘에서 오피스텔 주는데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너 신경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거지. 그죠?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너는 신경 꺼져. 왜냐면 이렇게 넘어온다면 얘가 해먹는다 이거지. 그죠? 네. 가능합니다.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조문에 있죠. 4번에 무상으로 인해서 재산을 줬어. 근데 그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 의사에 반대.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보통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을 좀 익숙해 있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다 맞는 얘기죠. 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후견인제로 3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성년 후견제도가 들어오면서요, 이 전체를 포괄해서 그 성년 후견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같듯이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그죠? 적어도 보호가 필요한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후견은 빼겠습니다. 계약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가의 조문 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는 전부 다 법원을 통해서 후견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신청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한정 후견 개시, 특정 개시,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14페이지에 요게 이제 지금 시행은 그 당시 2014년 들어왔었는데 시행 일자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법정 후견인으로서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 제도가 들어왔고 또 본인이 스스로 후견 계약을 하는 임의 후견제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과거의 그 한정과 금산자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은
요건이, 보세요. 오른쪽에 요건이 9조, 12조, 14조 이가 있는데, 그 요건은 네 가지.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19세 이전까지는 뭐죠? 요거는 미성년자 제도로 보호해요. 보호하고, 만 19세가 넘는 분들, 지금 성년이지만, 그죠? 성년이지만 어떤 보호가 필요한 제도죠. 따라서 여기에 소년 중에서 다음 같은 사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질병. 질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장애. 세 번째는 노령. 그죠? 네, 그 밖에 사유가 있어요. 이런 그 질병, 장애, 노령, 요즘은 이제 노령 하시다 하죠. 이 노령 관련된 치매죠, 이렇게. 이게 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서 이제 이런 등급이 좀 제일 악화된 상태, 제일 악화된 상태가 여기죠. 제일 나쁜 상태.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오는 거죠. 네,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다 정신적 제약이에요. 똑같아. 네, 그런데 이제 요건이, 보세요. 오른쪽 박스에 14페이지 1번. 한마디로 뭐죠? 용어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무 처리 능력이에요. 본문상. 따라서 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근데 부족한데, 그, 1항은 이것이 뭐죠? 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계속돼. 그죠? 근데 얘는 그냥 부족이야. 계속은 아니고. 이건 계속해서 쭉 다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이런 사무처리 능력이 계속적으로 그죠? 부족한 거냐? 아니면 띄엄띄엄 부족한 거냐? 네. 그죠? 그래서 지속이냐, 그죠? 아니야. 그 차이예요. 그래서 조문 보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특정견, 이 특정은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약간 이쪽에 가서 좀 덜한 거, 상황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특정은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보통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 사건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딱 당하면요, 한 2달 동안에 아무것도 못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5달 되니까 또 계약서 쓰러 나왔어.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시적인 거죠. 또 특히, 특정 사건. 그죠?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만. 그럴 경우 이제 그런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인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때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보시면, 14페이지에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정검찰서군요. 거기 박스 보시면, 이거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습니까? 옛날에 본배사, 친후검. 이렇게 외웠어.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후검. 그래서 본배사, 친후검. 5인방. 본인이 하거나, 배우자가 하거나, 다 순이에요. 본인이 하거나, 배우자가 하거나, 사촌인의 친족이 하거나, 후견인이 하거나, 최후로 검사까지 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하던 것이 이거 플러스여가지고, 오른쪽에는 뭐가 났습니까? 후견 감독인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관할 구청장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후견 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 특히 뭐예요? 요즘에 자식은 있는데 학대를 당해. 그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그잖아요. 아들이 막 그 집 하나 있는 거 팔다가 막 그냥 협박해. 두들겨 패.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도 사실 집밖에 없어요. 돈도 없어.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복지사가 상담해가지고 뭐 관할 관청에서 신청을 해줍니다. 그죠? 또 무용고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본배사 후검에다가 뭐라고요? 감독이 나고 장까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8페이지, 15페이지에 과거에는요 무조건 이제 뭐 동의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 물론 여기는 지금 필요해요. 여기는 필요한데 요 정도 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 거래도 하고 지정하고 다닙니다. 그죠? 다녀. 그러니까 이때는 보세요. 이쪽에 범위가 적어도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이러이러한 행위만 할 수 없다라고 해왔을 때 그때만 동의받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은 가능하면 본인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도 있고, 그죠? 교통수단 이용할 수도 있고, 택시 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후견인 감독, 보세요, 오른쪽에. 후견인 감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족해제를 폐지하고 직접 가정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뽑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법무사 되시면 될 수 있어요. 감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후견인 수명이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런데 지금 뭐죠? 지금은 보통 뭐 법무사, 그죠? 사회복지사 두 명 보통. 그래서 요즘에요. 그래서 요즘에 법무사분들 중에서 사회복지학과 다니는 분 많아요. 대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보통 사이버 대학교 같은데 사회복지학과 요즘에 보세요. 앞으로는요 점점 그 복지 예산이 많아져요. 그래서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법무사분들 중에서 뭐 각종 사이버 대학교 같은데 다니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공부도 하고, 그죠?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임의견제도 들어왔고요. 자, 이제 조금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구조 보세요. 구조. 요거 이제 구조는 이제 성령견입니다. 자, 가정법원은 질병, 질장도예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신체적인 제약은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지금은. 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죽으세요. 지속적으로 치시고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때 나오죠. 본배사, 본인, 배우자, 사촌이네. 본배사인데 후가 많죠. 많았어, 후가. 후가 미후견, 그죠? 한정후견, 특정후견, 플러스 검사. 그러니까 본배사 후검은 후검이야. 근데 후견인이 여기 미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피특정 후견. 또 이들에 대한 감독인들. 그죠? 그래서 감독인과 끝에 있는 지단체 장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외우시죠? 다 외웠죠? 네,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의 의사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즘에는 보세요. 보통 이제 자기가 병원에 있거나 보세요. 또는 치료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우리도 비슷할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요, 가능하면 병원을 가는 걸 싫어합니다. 집에 있게 원해. 그리고 우리가 집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살던 집을 원하는 것이죠. 새로운 집을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A와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후견인이 이 계약이 만료됐는데 그 옆에 동네로 옮긴다. 그럴 때는요,
이 임차권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전, 주거를 옮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거를 옮길 때마다 가정법에 감독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필요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하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정신이 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예요. 의사. 그 다음에 이제 10조, 아까, 그렇죠.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피해선호 후견인이 계약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항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허위의 범위를 또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아까 본배사, 후, 검, 장, 따라서 범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쌀을 사거나 배추 사거나 그런 것들 또 과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성년 후견이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조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성년 후견인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컨대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치매가 왔어. 근데 치매가 치료됐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 똑같이 우리가 본배사 후검에 의해서 성년 후견 종료 심판도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입니다. 조문해 보세요. 12조에. 역시 심판 계시죠? 자, 1항에 우리가 가정법원 관할이고요. 질, 장, 노령 그 밖의 사유로 나오죠. 정신적 제약으로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부족. 아까 뭐죠? 빠진 게 지속적인 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럴 때는 본배사, 그다음에 미후, 그죠? 후견 감독인, 본배사 후검이에요. 네, 됐죠. 그다음에 13조 피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보통 이제 보면요, 신청하면요, 보통 이렇게 뒤에 있어요, 양식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죠? 동의받으라 그래 있어요. 그다음에 똑같이 바꿀 수 있고 있습니다. 사망 별점 보세요. 사망에 보세요. 별을 치시고. 그러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이죠.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해. 그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동의 안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고민이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제 나중에 아마 이건 가정법 할 때 배울 것 같은데요. 그죠? 배울 텐데 지금 이제 A라는 사람이 지금 이 할머니가 수술이 필요해. 근데 이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방법이 여기 K1 방법이 있고 K2가 있어요. 근데 K1에 대한 수술은 너무 위험해. K2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 그죠? 그러면 과연 그 어떤 걸 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A에 대한 이 사람이 그죠? 이 후견인 있죠? 후견인이 만약에 Y예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야. 왜냐면 이때는요, 특히 수술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이게 고민이야, 이게. 내가 동의했다가 수술을, 이게 돌아가시면 내가 더, 물론 책임은 없지만, 이걸 어디까지 동의했냐는 게 고민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게 우물쭈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 사람은 감독관청에 신청하면 되지. 그죠? 요거죠, 사망에. 그러니까 실제는 내가 동의를 안 했을 때는 뭐죠? 가정법원에 판사한테 이러한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가정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실제는 이쪽에는 법무사가 해주겠지. 그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반대했을 때는 할 수 있다 했지만 실제는 요제도는
이 사람이 이용하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5번에 피특정 개념. 자, 이거는 물론 거기 질병, 장애, 노령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후원, 특정한 사무에 필요할 때 역시 본배사 후검에 대한 것입니다. 똑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 아까 봤듯이 계약 통한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이거 보게 됩니다. 강론에 보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뭐죠?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가 멀쩡할 때 계약을 해요. 그래서 후견인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임의적인 후견인의 경우에는, 그죠? 이때는 반드시 공정증서로 해야 되고, 나중에 가정법원의 감독, 그죠? 감독을 하고 또 되는데, 이때 감독인에 대한 선임 신청에 대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점은.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